자기가 소득이 크나 작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출 관리만 하면은 자산은 조금씩 늘어가요. 저축해서 은행에 넣으면 되니까요. 자산을 초기에 늘릴 때는 투자하지 말고 예금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흔에는 최소한 저축해서 자산으로 전환하는 걸 계속 해줘야 돼요. 보통은 이제 그 흔히 뭐 평균 연봉 아니면 평균 자산 이렇게 보면 KB금융보고서의 부자보고서 같은 데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내 기준에서 현재 내가 어떤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느냐, 이것만 보세요. 마흔에는, 그러니까 퇴직 전까지, 50 이전까지는 마흔에는 소득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산보다 소득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들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쌓아가지고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재테크거든요. 그래서 마흔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소득, 예를 든다고 그러면 기준을 제가 1억을 할게요. 1억을 놓고 보면 1억 중에 마흔에는 최소한 50% 이걸 저축해서 자산으로 전환하는 걸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있는 그 경제적 순환 사이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평균 자산이 평균 소득 이런 것들 신경 쓰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페이스를 갖다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요. 내가 현재 마흔이고 직장 생활을 갖다 언제까지 할 것 같고 다 나오거든요, 답이. 여러분들이 마흔에 직장 생활 지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답 나올 거예요. 아, 내가 10년? 위에 선배들 보면 다 보이니까요. 길어야 15년 다 보일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연봉 가지고 얼마 정도까지 벌 수 있겠구나, 얼마 정도까지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 이걸 갖다가 자산으로 전환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해서요, 딱 퇴직하는 순간에 그렇게 자산을 계속 전환시켜 놓으면 퇴직하는 순간에 연봉의 10배, 그러니까 1억이면 연봉의 10배, 10억 정도가 50에 딱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평균 자산이 평균 소득이니 이런 것들 개념을 다 떠나서 내가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에 딱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내가 수립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기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고 그러냐면, 제가 살고 있는 로케이션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중소도시에 살 수도 있고, 거기에 쓰이는 소득과 거기에 쓰이는 자산의 형태는 다 달라요. 그게 가장 적합하게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동안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 경제 생활권 내에서 내가 최적화되어진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페이스를 갖다가 제대로 쭉쭉쭉 흘러가게 해주는 것들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40대, 50대라면 40대일 때는 내가 퇴직이 언제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늠하는 거. 왜 그걸 가늠하냐면, 소득이 언제까지 내가 소득을 벌 수 있는가를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그 소득 금액이 크냐 작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크기에 맞춰져 이미 내 경제적인 습관들이 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사느냐를 봐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10년 남았다. 그러면 10년 중에 1억 중에 1억을 만약에 벌었다면 5천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 5천만 원씩 하면 5억이라는 자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축으로만. 근데 이게 저축으로만 하는 것들이 5억인데 이걸 갖다가 불변 자산에 투자하면 자산이 자산을 증식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그 정도만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그때쯤이면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좀, 여러분 배합하지 마세요. 저를 기준으로 좀 설명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재건축 아파트 2채를 그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재건축 아파트 2채 할 때 5억 가지고 했어요. 전세 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가 새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았던 것들이 지금은 그 이후에 5년 동안에, 제가 퇴직할 때쯤에 5년이 지나고 나 퇴직할 때쯤에 얼마가 불어나냐면 2배가 뛰었어요. 5억 주고 샀던 것들이 다 10억이었어요. 지금은 더 올랐어요. 이렇게 불변 자산에 대해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데서 불변 자산에 대해서 소득을 갖다 전환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를 한번 가늠해 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 직장 생활 퇴직하는 순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자산이 내 마지막 연봉의 10배가 되게 그 자산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면 그 자산을 쓰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0 퇴직 이전까지 월급쟁이라고 그러면 웰스, 그러니까 부를 이뤄가는 건, 부를 쌓아가는 거예요. 재산을 증식하는 건데, 그 이후부터는 뭐냐면 리치, 돈을 갖다가 어떻게 잘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들이 항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여러분들 평균 자산, 평균 소득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떠한 스텝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어떤 사이클에 있느냐, 이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의 기관과 그다음에 그때 소득을 끝났을 때 자산 수준을 가늠하는 거,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산을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꼰대란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출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모든 소득은 이게 흔히 말하는 소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벌은 소득을 갖다가 한 푼도 안 쓰면 자산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거의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쓸 거 다 쓰면서 자산이 늘지 않는다고 옆에 하소연해요. 그때 하소연을 할 때 무슨 얘기냐면 아, 누구는 어떤 주식을 샀더니 뭘 투자했더니 이게 몇 배가 뛰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몇 배가 뛰었던 그 옆 사람 옆에는 그거 했다가 폭삭 망한 분들도 다 같이 한다는 거. 평균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은 0.01%고 나머지 99.9는 투자해가지고 다 성공을 못한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성공 못한 사람들이 다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면서 자기 지출 관리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투자를 내가 못하는 것들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 내가 자산을 증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투자에 대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소득이 크나 작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출 관리만 하면은 자산은 조금씩 늘어가요. 저축해서 은행에 넣으면 되니까요. 저는 예금하라고 그래요. 처음에 자산을 초기에 늘릴 때는 투자하지 말고 예금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면 나중에 가면 이게 종잣돈이 될 거고요. 이 종잣돈을 갖다가 불변자산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그때 하게 되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극복해 나가야지 진짜로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투자법 세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투자법 없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칙을 꿰고 있는 그런 투자의 법칙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소득 대비 지출을 줄여서 그 지출에 남겨진 자산들을 갖다가 쭉쭉쭉 쌓아가는 게 이게 여태까지 일가해왔던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지 않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부에서 찾으세요. 대부분은 다 외부에서 찾는데 여러분 내부에서 찾으세요. 여러분이 지출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 예를 그냥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제가 지금 50억 정도 자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5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더라고요. 투자를 잘했나 보다. 물론 투자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였냐면 소득이 크건 작건 그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축해서 쭉 쌓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이 종잣돈을 가지고 좀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던 것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크고 작고 소득이 크고 작고 이 부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퇴직할 때 퇴직은 이제 롯데 마트에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기 이전에 제가 95년도에 혜태유통이라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여러분 혜태유통 아마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기억하지 못하냐면 97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IMF 때. 그래서 97년도에 제가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회사가 부도난 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얼마였겠어요? 월급이 1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만 원도 안 됐어요. 부도난 회사는 기본급의 70%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때도 저희 와이프와 저는 그동안 단돈 10만 원이라도 저축하고 나머지 9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버텨내는 것들을 해오면서 그렇게 10만 원 쭉 쌓아왔던 것들이 그래서 내가 직장을 옮기고 난 다음에 월급이 올라가니까 생활 방식 그대로 통제되고 지출은 통제되니까 그 소득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다 저축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97년도에 그때 100만 원도 안 됐던 월급을 받을 때 시작한 그 저축이 2007년도니까 2억 3천을 모았어요. 월 평균 2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축 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출 관리하고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을 하지 않으면 자산은 절대 늘지 않아요. 제가 해본 경험은 그렇습니다. 왕도는 없고 그렇게 해서 자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시간을 거기에 계속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한 것들을 지출 관리해서 조금씩 푼돈들을 갖다 쌓아가면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티끌 모아 태산은 안 되더라도 티끌 모아가지고 동산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티끌을 모아가지고 태산까지 크게 만든지 몰라도 우리 집 뒤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게 제 경험에 의해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을 늘지 않는 이유를 갖다가 밖에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고 그 내 안에 찾을 때 가장 핵심 사항은 지출 관리에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이해한다고 그러면 자산은 빠르게 늘어갈 겁니다. 소득의 빙하기를 흔히 이제 소득이 이제 크레바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하는데 언제 그러냐면 퇴직하면은 이제 49.3세잖아요. 근데 실제로 연금이 나오는 게 65세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15년이 소득의 빙하기, 소득이 없이 생활에는 견뎌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소득의 빙하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것들로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드려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 일단 퇴직 이전까지 이 빙하기를 견딜 수 있게 튼튼한
자산이 있어야 돼요. 자산 없이 여기를 견뎌내기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자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다가 이 소득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득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직한 이후에 글쓰기를 해가지고 책을 내고 이 책에 의해서 소득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퇴직했던 자산이 그래도 유지가 그대로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래도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주는 것들, 그다음에 강연하게 오는 작은 소득들, 그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소득의 빙하기를 갖다가 지금 극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득의 빙하기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소득의 빙하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내가 마지막 연봉의 10배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서 첫째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토대를 만들고,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일, 직장 생활은 의무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했던 일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서 하는 일들을 해서 자그마한 소득이라도 보태가지고 이 빙하기가 그래도 얼어 죽지 않게 흘러가고,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빙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또 소득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춰가지고 살아간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40, 50대, 50대 이때는 이 소득의 빙하기에 대한 준비들을 반드시 직장에 있을 때 하시고요. 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적인 걸 갖다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투자 전략인데, 자산을 이제 증식하고 있는 전략에서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해요. 자산의 포트폴리오 전략. 이게 뭐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그 세계에 있는 모든 부자들을 보면은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그 부자들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보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보면 주식의 몇 프로, 뭐의 몇 프로, 그리고 현금을 이동할 수 있는 게 몇 프로 해가지고 그 구조를 갖다가 딱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세팅해 놨거든요.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투자를 갖다가 주식별로 해가지고 각 회사별로 해서 나눠져 가지고 이 자산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계속적으로 부가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들이 단계가 있어요. 현금 자산일 때 있고 자본 자산이 있고 말 그대로 자산을 가지고서 운영할 때가 있어요. 현금으로 운영하는 게 뭐냐면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현금 자산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래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달이든지 이 생활에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태계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점점점 어떻게 되면요, 자본을 갖다가 계속 축적해 놓는 거예요. 이게 축적해 놓은 걸 갖다가 뭐에다 하면 자산에다가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월급쟁이는 현금 자산으로 시작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 자본화시키고, 이 자본화시킨 걸 갖다가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퇴직할 때는 현금 자산이 사라지는 순간에 자산이 기본적인 덩어리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각 나이대에 맞춰가지고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산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월급쟁이라면 현금 자산에 많이 소속되기 때문에 현금 자산을 갖다 자본화하는 거, 그 다음에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퇴직하신 분이라면 이 자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전략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제의 위기를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위기가 있을 거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경제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위기를 맞았다는 게 내 개인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IMF는 사회적으로 맞는 거예요. 팬데믹 같은 게 일어나도 사회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현상들이 뭐냐면 자산 가치들이 다 하락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딱 시작되면 어떤 일이냐면 자산 가치들이 급격하게 하락해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에 맞았을 때 사실은 이 경제 위기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 경제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1997년도에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한 3억인가 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때 3억, 원래는 한 5억 정도 하던 것들이 3억으로 그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0%가 하락한 거예요. 근데 그때 현금 자산을 3억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지금은 한 4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26년 사이에 몇 배가 뛴 거예요. 전환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경제 위기 때 준비했던 사람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바라볼 때 힘들어. 이게 오면 내가 고달퍼질 거야.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경제 위기에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뭘 보냐면
자산의 흐름을 갖다 이렇게 유심하게 보는 그런 경제 공부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 공부를 하게 되면 경제 위기는 나한테 곧 기회가 된다는 거. 이게 그 사회적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개인적 경제 위기는 와요. 예를 든다 그러면 퇴직. 이거는 개인적인 경제 위기. 아니면 퇴직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암 같은 데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건 경제 위기예요. 몸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 다가와요. 왜냐면 암을 걸리는 순간에 내가 일을 못하니까 소득을 못 벌고, 그 다음에 병원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제 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요. 저는 이거 같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들이 첫 번째 부분 같아요. 지금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퇴직이라든가 어떤 이런 경제 위기가 딱 오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탁 부딪히면은 사람들이 푹 쓰러져 버리더라고. 쓰러져 버리고 일어나지 못하더라고. 근데 그걸 갖다 극복해낸 사람들을 보면은 딱 쓰러지는 걸 때 쓰러지더라도 이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해나가는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특징을 갖다가 저는 이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해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 7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딱 오는 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해왔던 것 갖다가 모방하고 흉내를 내는 걸 해야 돼요. 제가 퇴직하는 순간에 딱 누구를 모방하기 시작했냐면요. 무라카미 하루키였어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는 제가 자기 스스로 이제 글쓰기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글쓰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오후에는 마라톤을 하는 거, 이런 것처럼 무라카미 하루키가 해서 자기가 그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것을 뭔가 하고 싶을 때 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그대로 훔쳐가지고 내가 시작하니까, 그래서 퇴직 이후에 저는 바로 글쓰기를 했고, 그 글쓰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작가로서 전환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맞이했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모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실천 전략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서 딱 움츠러들면 멈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거나도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장 중요한 말이 just do it. 그러니까 나이키가 했던 just do it. 그래서 개인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just do it, 뭔가 하나라도 하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은 오버싱킹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점점 억압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위기가 딱 맞았을 때는 생각을 버리고 일단은 뭔가 하나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면 뭔가 달라져요.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퇴직으로 맞이했던 이 경제적 위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나가니까 결국은 내가 경제적으로 맞았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오게 되면 사회적 경제 위기 왔을 때는 이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가를 찾는 것들 하시고요. 개인적인 경제 위기로 왔으면 개인적인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누군가 극복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흉내내는 방식을 당장 바로 해내는 것으로 해서 극복해 가신다면 경제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나한테 기회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